책보다 다시 할게요. 네. 목이 갔네. 네, 긴장해서 다들.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책 잡힌 사이 최초로 초대 손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기업의 대표님과 함께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를 가지고 책 수다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크몽의 박현호 토니 대표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금홍의 창업자 토니입니다. 네. 와. 사실 오늘 이제 토니님께서 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이 일종의 인생책에 가까운 책이라고 하셔서 저희도 열심히 읽고 오늘 저희 멤버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과 답을 하려고 열심히 스터디했으니까 오늘 방송 아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예, 기대됩니다. 이게 약간 어색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요? 너무 그렇죠.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나이님께서 오늘 MBTI 얘기를 좀 하고 오셔가지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이제 좀 처음 보는 사이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가볍게 스몰 토크로 시작하는 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INFP랑 TP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같은 네. INFP라고 들었어. INFP. INFP는 어떤 사람이죠? 제가 아까 이 방송 전에 토니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완전 저랑 비슷해가지고 놀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은데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맞아. 이게 맞죠? 말이 안 돼. 저도 그때 막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잘 돼서 알려지는 맞아요. 건 또 싫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도 맞아요. 이제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해서 잘해볼까 하다가 잘 되면 또 이게 또 너무 피곤할 것 같다. 맞아요. 잘 되기도 전에 그 고민부터 굳이 안 해도 되는 고민을. 너무 공감 가는 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하는 걸 이제 친구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약간 창피는 아니지만 막 지인들이 만날 때마다 제 걸 보고 막 피드백 주는 게 좀 부끄러워요. 저도 어디 행사 가면 얼마 전에도 이제 대표님들 행사에 갔는데 다들 유튜브 잘 봤다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창피해가지고 물론 창피한 척은 안 했지만 이거 괜히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거 되게 신기한 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날 이제 콘텐츠 봤다면 괜찮은데 지인들이 보면 좀 부끄럽다. 맞아요. 그런 심리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르는 분이 보는 건 진짜 아무 상관없는데 아는 사람이 이걸 보고 내가 했던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게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INFP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은 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지인이 내 거 보고 뭔가 계속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못 올릴 것 같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게 저는 올리시는 거. 맞아요. 다른 사람들 망설일 때 올리시는 게 맞아요.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사실 한 1년을 고민하다가 해보자. 일단 하고 후회하자. 약간 그런 타입이어서 일단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해서 한 몇 개 올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자. 약간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멤버분들도 네. 그렇고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할 때 많은 분들이 할까 말까 하다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그 토니님은 할까 말까 할 때 하게 만드는 어떠한 원동력 혹은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게 약간 뒷일을 잘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 MBTI가 원래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일단 하자. 일단 하고 하면서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생각하는. 그게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요새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걸 해야지 하는데 결국에 안 하게 되는 게 잘하려고 해서 안 하게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토니가 이제 방금 일단 뭔가 부끄러워도 하고 후회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니님의 SNS만 봐도 되게 재미난 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네. 하고 후회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그 AI 활용해서 요즘 릴스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봤던 거는 그 토니님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20개, 세계 20개 국어로 자기소개하는 릴스를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다양한 걸 빠르게 시도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기업의 대표님이신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또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요즘 꽂히신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원래 작전이 저 혼자서 하자. 그래서 최대한 다 자동화 시켜서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안 하고 클론을 만들어서 해보자. 약간 이런 실험을 해보려고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 많이 실제로 써보고 써봐야지 또 뭔가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써보자. 그리고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서 잘 한번 해보자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막 한참 막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앱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한 달 넘게 지금 업로드를 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바이브 코딩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영상은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안 만들고 지금 열심히 앱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책에서 그런 기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위대한 기업은 새로운 기술에 무작정 열광하거나 편승하지 않지만 그런 기술의 응용 면에서는 선구자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AI를 좀 지금 바이브 코딩 포함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개인과 기업이 이 AI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현재 시점에서의 인사이트를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혹시 그 전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바이브 코딩이 뭔지. 그러니까 실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어로 이제 AI한테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GPT한테 자연어로, 하듯이. 그렇게 해서 코딩을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사례들을 이제 들었고 실제로 그 정도로 퀄리티 있는 앱을 만들어 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의문이 생겼고 이걸 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쓰면은 엄청 강력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실제 써보지 않으니까 그냥 뭐 유튜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하기에도 좀 애매해서 실제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가능할까. 결국에는 저는 약간 자기가 할 줄 모르면서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브 코딩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런 기술들이 있을 때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쓸 줄 알아야 적어도 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위대한 기업은 저는 이 기업이 개인이라고 바꿔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기업 또는 개인은 그 기술 자체에 무조건 열광하거나 편승하지 않고 직접 응용하고 써보면서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 직접 써보시면서 AI를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선 이제 제 시각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AI를 활용해서 극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1인 기업들도 이제 AI를 활용하면은 많은 사람 없이 많은 일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스타트업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한국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대표님들이랑 만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샘플을
찾고 싶어서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그냥 AI 우리 잘 쓰고 있다. 근데 그 정도, 딱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를 진짜 잘 쓰면은 완전한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써보니까 진짜 사람이 뭐 5명이 할 걸 1명이서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개발팀이랑 좀 많은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뭔가 뭐 사람을 줄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 내부에서도 보면은 우리 아이디어는 다들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좀 다듬어져야 되고 그게 실제 이제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되려면은 그게 되게 시간차가 크고 결국에는 2년 전에 생각했던 거를 이제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다 아이디어는 예전에 다 나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개발 리소스가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를 더 빨리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말씀하신 대로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그렇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일하는 방식이 저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인 기업도 이제 많아질 거고 그럼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좀 바뀌실 거라고 제가 느꼈던 거는 예를 들면 제가 그 앱을 개발을 이제 처음 해봤어요. 저는 앱을 만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 전에 이제 웹사이트는 개발을 실제 제가 했었고 2012년도 이후에는 직접 코딩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단절돼 있고 특히 앱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엑스코드 뭐 이런 걸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첫 그런 비즈니스 전략 기획을 처음에 챗GPT로 했었고 그러면서 너무 얘가 거의 사실 저를 리딩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다음에 뭐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고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챗GPT가 이제 저를 이제 이끌어 주면서 이제 사실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딩을 할 때도 이제 어떤 아키텍처로 어떤 기술 스택을 써서 할지에 대한 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물론 이제 크몽 안에서 하는 돌아가는 건 알지만은 그 방식과 또 혼자 만들 때 방식은 또 완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제미나이랑 챗GPT랑 얘기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았고 그 이후에 실제 코딩을 바이브 코딩으로 했었고 그게 엄청난 퍼포먼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걸릴 일을 그냥 30분에 해결하고 이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디자인은 저는 아예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디자인 툴 자체를 저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그마나 뭐 이런 걸 쓰면 된다고 알려주는데 저는 그거 없이 바이브 코딩처럼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툴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코딩하는 저는 클로드 코드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걸로 디자인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캐릭터 컨텐츠 생산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클로드 코드 하나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미나이랑 클로드 코드랑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쓰면서 느꼈던 게 이제는 스킬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뭔가 앱을 개발하려면은 뭐 이제 뭐 그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뭐 또 기획자가 있어야 되고 서버 쪽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안드로이드로 또 출시하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스킬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풀스택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은 완성도가 높지 않고 큰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일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스킬로 쪼개졌다면은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스킬이 제일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스킬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프론트 개발자가 백엔드랑 뭐 디자인까지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반대로 디자이너인데 개발해 본 적이 없지만은 코딩이 가능하고 이 발전 속도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의 추석 때부터 했으니까 이 하는 과정에서 한 2달 동안 또 그 발전 속도가 2달도 아니구나 1달 반 동안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달 반에 쓰던
그 클로드 코드 소넷 4.5랑 지금 며칠 전에 또 오퍼스 4.5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하는 방식이 스킬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목적 단위로 좀 쪼개진다, 펑션 단위로 쪼개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저희 모임에 오는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랄까 이런 게 AI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걸로 성과를 내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5명분의 일을 하다 보니까 경력직을 채용을 하면 그게 너무 수월하게 되는데 신입이 들어왔을 때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신입을 또 잘 안 뽑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신입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난 뭘 공부하고 뭐에 지금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했을 때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거를 지금 조금 더 집중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외로 시니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하시거든요. 네,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미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형태로 일을 했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당연히 쓸 것 같은 사람이 안 쓰고 그냥 예전 방식으로 일하는 분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CTO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주니어가 AI를 활용해서 더 잘할까 시니어가 잘할까. 근데 당장 봤을 때는 시니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잠재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했던 그 간섭을 버리고 하는 게 되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결핍된 상태여야지 완전 새로운 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딩을 잘했으면 그냥 그 AI를 활용해서 약간 도움을 받는 정도로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아예 안 해봤고 지금 모르니까 완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꼭 그 주니어라고 해서 불리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오히려 완전 새로운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유리한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시니어인데 이제 그거를 똑같은 마인드로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 잘하겠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전형적인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스킬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 웹 개발을 하면 웹 개발에 관련된 서적을 보고 내가 이걸 익혀야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스킬을 익히는데 10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이제 내가 처음 하지만은 한두 달 만에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런 방법들을 저는 AI랑 얘기해 보면 더 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만들 때 계속 물었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유리할까? 계속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찾은 거지. 제가 요거 쓰면 되겠네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혼자서 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부터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방향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개발할 때 클로드 코드랑 계속 얘기를 해요. 너 업그레이드 됐는데 어떤 기능을 내가 활용하면 좋을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저는 계속 물어요. 그래서 사실 그 묻는 시간이 저는 한 반은 사실 얘를 이해하는데 얘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쓰거든요. 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저는 지금 이제 조직에 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까 스킬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적 단위로 쪼개질 거라고 했던 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팀 단위의 목적이나 이 일을 하는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이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기술자가 아니지만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개발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다면 이 일에 대한 어떤 목적을 뾰족하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확실히 다르고 그 속도감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들으면서 또 느꼈던 게 이 기술 응용력을 그럼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토니님을 봤을 때 느꼈을 때는 이 기술 응용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행동력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써보는 거. 써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적이 이 질문과 좀 가닿는 것인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메타도 최근에 이제 그 직원 평가에 AI 활용 능력을 최우선으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토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두 파트로 좀 나뉜 것 같은 게 주니어 레벨에서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과 시니어 레벨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레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을 깨는 거, 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그걸 질문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도움을 구하는 건데 그 결국엔 어떤 업력에서 10년 이상 하다 보면 내가 도움을 구한다는 게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옳아. 근데 그걸 깨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럼 주니어 레벨은 그 토니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조금 더 집요하게 질문하고 그러니까 질문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예전에 삼성의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5Whys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갖고 오면 질문을 왜를 5번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질에 닿는다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한 질문을 그냥 피상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토니님은 끝까지 그냥. 네. 근데 또 다행인 건 AI는 짜증을 안 내니까. 집요하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주니어 레벨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을 책에서는 이제 비전이나 전략보다 먼저 적합한 인재를 고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인재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지. 네. 처음에 저희가 크몽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좋은 분을 연봉 많이 주고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택했던 전략이 지금 당장 잘 못해도 빠르게 배워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워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되게 큰 믿음이 있는 게 동기부여에 이제 그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동기부여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일을 했을 때 즐거우면은 모든 동기부여 중에서 가장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런 실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밤새서 뭐 돈 나오는 거 아니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목적, 사명감, 그러니까 큰 뜻을 가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세상을 뭐 이렇게 바꿀 거야라든지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지 뭐 이런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느끼고 내 커리어가 성장하고 내 뭐 어떤 기술이 뭐 더 업그레이드되고 회사가 같이 성장하고 이런 동기부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큰 성과를 내는데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밖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첫 번째가 심리적 압박이 더라고요. 근데 보통 회사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못 내면 약간 계속 압박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부모님은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돈 벌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성실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동기가 그냥 타성. 원래 했던 원래 했으니까 그냥 하는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알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계속 창업을 여러 번 하고 실패도 여러 번 했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극복한 적이 없다고 답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그게 뭐 힘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잘 되고 나서 뭔가 이제 이제 일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 관리하고 뭐 조직 운영하고 이런 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로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찾자였어요.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네. 그래서 개발자를 뽑을 때 그 개발자 특유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너드 냄새가 나는 그냥 컴퓨터 하나 주고 그냥 뭐 1년 동안 나오지 말고 여기서 해다 해도 뭐 괜찮아 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네. 경력은 없지만 신입이지만 컴퓨터 너무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걸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1년, 2년 뒤에는 웬만한 경력자보다 잘할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용했던 분들이 지금 크몽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지금 그런 분들이 이제 크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되게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과,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대해서 저는 많이 보려고 해야 하거든요. 사람 같은 사람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얻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냥 크몽에 이제 지원하면은 그 크몽 팀에 왜 지원했는지, 왜 일을 하는지, 그리고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는 없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개발자인데 나는 사실은 개발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는 뭐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분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모셔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펼쳐주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고 반대로 그냥 경력은 되게 좋아. 어떤 많은 경력이 있지만 사실 그 개발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닌 분들은 오히려 같이 일했을 때 생각만큼 기대에 못 미쳤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팟캐스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얘기가 재미와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딱 말씀하신 게 이 일을 재미있어 하느냐, 이 일에서 의미를 느끼냐가 되게 기준점이라고 하셔서 저희 책 잡힌 사이도 잘하고 있구나. 저희는 여기서 재미와 의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저 지금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세실님이 왜 크몽에 채용됐는지 딱 왜 그런지 확실히 알겠는 이유가 요새 막 일이 좀 막 바쁘시죠, 세실님 힘드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일은 많은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동기부여 중에 즐거움이랑 성장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딱 세실님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토니님의 그런 생각이 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어봤거든요. 근데 위대한 기업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임원들이나 공동 경영자를 뽑을 때 밖에서 데리고 오지 않고 내부에서 함께 시작한 사람들이 임원급으로 올리는 회사들이 다수였다라는 얘기도 크몽이라는 기업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 노린 건지 궁금했어요. 토니님이 노리신 건지.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도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을 찾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 책에서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외부에서 그런 경영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뭔가 완전히 싹 바꿔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혁신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내부에서 그런 니즈나 아니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서히 고쳐가는 게 사실 혁신인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걸 바꿔줄 것 같고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누군가 뭐 좋은 사람 뽑으면 와서 다 바꿔줄 것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일은 없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부에서 계속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천천히 매일매일 풀다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혁신이 일어난 거죠. 그런 얘기 최근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대표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 또 들었어요. 와, 크몽이 갑자기 몇 년새에 갑자기 나타난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년 넘게 이 일을 그냥 계속 하고 있었던 거일 뿐인데 웹에서 느꼈을 때는 이제 그런 건 거죠. 저는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책에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는 기업들이 무엇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되게 집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의 단짝이 그 찰리 먼거도 자기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럼 토니님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업가로서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회사의 회사마다 다 다를 것 같고 네.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인데 그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책에 나오는 그 고슴도치 컨셉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플라이힐. 네. 그거를 알아야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모르고
잘못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투자 받고 나서 힘들어지는 경우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희도 그랬고 투자 받고 나서 갑자기 인원을 많이 늘리고 이제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뭐 PR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다 하는 거죠. 뭐 사회적인 것들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결국에는 하지 안 해도 되는 거를 결국에 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희도 그 반복을 한 두세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반대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항상 결핍한 상태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혁신을 만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개발자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네. 이미 개발을 나는 잘하고 있고 여기에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혁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충분해. 그럼 굳이 이걸 왜 혁신해야 될까? 근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그 대표님이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그게가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개발 팀이 한 10몇 명 됐는데 성과가 잘 안 나와서 줄인 거죠. 이제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퇴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2명이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명이서 만들려면 AI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10명이서 하던 거를 2명이서 지금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 케이스를 저는 최근에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핍한 상태가 돼야지 이 혁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혁신이 나오는 경우들도 반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너무 공감했던 게 제가 마케팅을 할 때 마케터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다. 네. 근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하기도 하는데 전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그 상자 박스 생각을 해서 think outside the box 하면 그 박스가 어떻게 보면 그 제한인데 박스가 있기 때문에 think outside the box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한이 없으면 그냥 무주공산의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이거고 기한도 이거야. 여기서 해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창의성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 또 결핍을 만들어야겠구나. 진짜. 그래서 예전에 제가 크몽 이제 초창기 때 저희 회사 뭐 약간 그런 인수 검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했던 질문이 저희 그때 그 경쟁업체 60개였거든요. 근데 60개에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었어. 그래서 크몽은 왜 60개랑 왜 다르게 잘 되고 있어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냥 저는 그때 다른 대학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그때 돈이 없고 나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근데 다른 데는 이제 회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고 팀도 이제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이걸 광고 마케팅으로 승부를 봤던 거예요. 네. 그냥 쇼핑몰처럼 잘 만들어서 광고 마케팅 잘하면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6개월 1년 해도 큰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다들 이제 접는 거죠. 네.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본질에 집중하자. 그게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무형의 상품을 무형의 서비스를 상품화해서 파는 게 저희는 사프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의 핵심이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고객들의 거래 경험을 높이는 거를 계속 UX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계속 했거든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한 거긴 한데 그게 오히려 먹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쓰고 저희는 이제 계속 그것만 개선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형의 서비스라는 게 쇼핑몰처럼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래가 편리하게 안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크몽이 이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경쟁 업체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와 그 상품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결국에 크몽이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고슴도치 얘기가 이제 멤버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책에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전 고슴도치 컨셉에서 저희 멤버분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게 여기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을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그 세 개의 그 원이 겹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열정을 가질 수 네.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또 돈이 사업적으로 되죠. 의미가 네.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 세 개가 만났을 때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열정을 느끼는 건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열정을 가지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열정을 가져야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상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된 것 같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장기적으로 이 일을 계속 내가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면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건 거죠. 이제 이게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게임 예전에 게임 잘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임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스트리밍해도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개개인의 그런 개성이나 뭔가 자기만의 어떤 잘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그걸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시대지 않나 생각이 저는 그대로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의 세 개의 원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시대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저는 원래 진짜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게임 개발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 게임 개발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다 불법 복제해서 게임을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MMORPG가 리니지 같은 게 나오면서 게임 회사가 돈을 제일 잘 버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돈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또 책의 이 부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열정이랑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이게 실력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지. 근데 그러려면 열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열정의 첫 시작이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 열정을 찾으려면 내가 뭐가 재밌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저한테 어떻게 대입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는지 일단 다 찍어 먹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또 행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컨텐츠 쪽으로 일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찍어 먹는 여정 중 하나가 이 팟캐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적으로도 영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지금 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열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장 좀 호기심 생기는 것들, 내가 하는 것들 중에 재밌는 것들의 그런 가지수를 늘려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그 토니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실행력. 맞아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실행해봐야지 아는 거고 또 재밌는지 의미가 있는지도 실행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걸 알면서도 못하니까 그 나이키의 저스트 두잇이 몇십 년간 먹히는 게 그냥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스트 두잇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늘 궁금한 게 사업가분들이 확실히 저스트 두잇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직장인들은 저스트 두잇이 조금 불편하달까?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래야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기질이 다른 건지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자분들 보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 왕도 내가 이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과 그 나중에 그런 걱정들이 있으면 시도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즘에는 되게 뭔가 새로운 시도와 창업하기 너무 좋은 시대인 거 아닌가?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니면 그 전에는 사업하다 실패하면은 완전 그냥 실패자 되는 거고 네. 뭐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다시 일어서기 힘들고 취직도 안 되죠. 경력이 끊기면 예전에는 되게 안 좋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원되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실패를 오히려 좀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좋게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경험을 저희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어떤 채용을 하는데 이분이 스타트업 창업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진짜 좋게 보거든요. 이 사람이 와도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비었던 게 되게 의미 있는 경험들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 리스크가 많이 낮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면 또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 받으면 이제 또 나는 이 일을 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챗GPT, 제미나이 쓰는데 뭐 몇만 원만 하면 누구든 쓸 수 있잖아요. 네, 무료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 뭐 실패한다고 해서 뭐 밥 굶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부업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도 사실 사이드로 조금씩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많이 예전처럼 막 내가 이거 해서 실패하면 나는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은 시대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또 왔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처럼 그냥 열심히 해서 예전이랑 똑같이 일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AI가 이미 도래했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열심히 뭔가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이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시대이지 않나. 저는 좀 궁금했던 점이 아까도 대표님들 많이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새 대표님들은 모이시면 어떤 얘기가 이제 주제가 되는지. 다들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되게 놀라웠던 거는 제가 최근에 가서 제일 놀랐던 거는 완전 새로운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했던 거 그냥 꾸준히 하는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많은 변신을 시도하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상상치도 못했던 막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자극이 많이 됐죠. 네. 이제 우리도 좀 완전 새로운 것들 도전을 더 많이 해보자. 저는 또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런 새로운 도전, 더 네.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해서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행동력의 제일 큰 동기부여 환경 세팅은 저는 누구랑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책에서도 사람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요즘엔 어떻게 좀 찾고 좀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게 이제 예전이랑은 조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는 일단 팀 먼저 만들고 뭔가를 했다면 오히려 반대로 먼저 시작하고 그게 맞는 팀을 만들어도 되지 않나 요즘에는. 네, 요즘엔 그런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이면 저희가 내부에서도 뭐 다양한 실패했던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일단 팀을 세팅을 뭐 열심히 하는 거죠. 6개월 동안 뭐 새로운 분들 뽑아서 많은 팀을 만들어서 뭐 10명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뭐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두 명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리서치하고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하기에 엄청 유리한 시대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하나의 기술을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여기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호기심이 되게 많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추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하나의 기술에 집중해서 이걸 계속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을 완전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했을 때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을 그냥 맨날 똑같은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했을 때 또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성향에 맞는 그 사람이 책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적합한 사람이라는 그게 약간 저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프로젝트에 이 사람이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근데 토니가 하자니까 하면은 사실 좀 그럴 수 잘못된 있죠. 팀 빌딩인 것 같고. 네. 여기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되게 적합하겠다라는 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리더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도 겸양적이면서도 직업적 의지가 강한 5단계의 리더십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최근에 본 리더 중에 단계 5에 해당하는 리더는 누구있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아니면 사실은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어 하는 지점도 저는 좋고요.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레벨로 따지면 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5는 절대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수줍음이 많고 그러면 창업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창업자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의외로 네, 이처럼 막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표출되는지를 보면은 제가 봤던 성공적인 대표님은 대부분 그냥 아까 말한 레벨 5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서서 뭔가 엄청난 뭔가를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또 그 반대의 케이스긴 한데 그렇게 하는 분보다 오히려 젠슨왕에 가까운 거죠. 그냥 물론 이제 그분도 이제 쇼맨십이 있지만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 영상에 올렸던 그 백패커 아이디어스 대표님도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 대표님도 되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 피칭하고 이런 거 진짜 자기 너무 못했대요. 너무 가슴 떨리고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회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대표들이 뭐 어디 인터뷰에 나오고 뭐 TV에 나오고 하는 게 그거를 즐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는 그냥 회사에 이걸 하면은 회사에 좋으니까 나와서 하는 거인 대표님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근마켓 뭐 또 그랬었고 뭐 제가 아는 대표님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대표님들이 성과를 잘 내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하기 싫더라도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또 재밌었던 게 어떤 책에서 나온 얘기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걸 깨달아야만 팀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다른 개발은 되게 좋아하시지만 어떤 조직 관리 운영은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또 세상에는 그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기 싫은 걸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좀 찾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창업하신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프로덕트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커졌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제가 안 하고 뭐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시는 대표님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건 열정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뭔가 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잖아요. 그게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부분은 돈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팔지 말지의 기준은 이게 팔았을 때 이게 잘 될까? 이 사업이 내가 하는 것보다 잘 될 것 같으면 파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대표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의외로 많은 대표님들이 진짜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내가 빠졌을 때 더 잘 된다고 했을 때 팔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카카오가 인수했을 때 더 잘 될 것 같아. 그런 파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이 내가 만든 이 제품과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야
되게 존경스럽다. 오. 그런 대표님도 되게 많아요. 예. 진짜 단계 5의 리더네요. 네. 자기보다 회사를 더 우선시하는. 그 책에 이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는 회사들은 낙관주의도 갖고 있지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다. 근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게 사실은 큰 스트레스를 불러오는데 대표님도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 맞아요. 저 보면서 네.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참고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제 멤버분들이 모를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낙관적인 희망을 갖되 다만 현실의 그 냉혹한 그 사실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 네. 그걸 직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결국에는 버틸 수 있고 원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대표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하셨는데 그냥 근거 없이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대표님은 있는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긍정적인 분들이 대다수지만은 그 긍정에서 어떤 내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은 어떻게든지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표님이 있고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대표도 그냥 그 해결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플랜 없이 하는 또 대표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저는 결국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물론 이제 그 긍정적인 믿음 언젠가는 잘 될 거야 하는 건 당연히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1, 2년 안에 뭐 결과가 나오는 거면 할 수 있겠죠. 참고. 근데 이게 해보면 이제 그냥 10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10년은 한다는 마인드가 안 깔려 있으면은 못할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저도.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렇게 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리셋은 하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무조건 수영장을 갔거든요. 예, 밤에 이제 수영을 하면서 너무 이제 그 수영하면서 힘드니까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피곤하니까 자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엄청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러다가 수영 가면 또 힘드니까 까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무한 반복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엄청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한 달 만에 뭐 짠 해서 뭔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일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그 무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5년 10년이 흘러가 있는데 생각보다 뭔가 잘 만들어져 있어.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가는 모임이 이제 알토스 포트폴리오 모임이 있는데 다른 데는 안 가서 저 거기는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2017년도 6년도 뭐 8년도 이럴 때 봤던 대표님들 그러니까 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대표님들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뭔가 1년에 한 번씩 뭐 한 번씩 보고 6개월에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거기서 되게 고인물이 된 거예요.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저는 신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가면은 제일 오래된 대표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되게 오래된 대표님들 같이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10년 동안 뭔가 계속 꾸준히 하니까 뭔가 결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더 잘하는 대표님들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게 돌아보니까 이게 10년이 지났구나. 10년을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하다 보니 10년이 되는.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플라이일이잖아요.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무한 반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성과가 나오는 거지 않나. 근데 이게 뭔가 여기에서 뭔가 완전 뭔가 새로운 걸 통해서 이거를 갑자기 뭔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뭔가 모든 게 해결되고 그렇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전 들으면서 지금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실천하신 것이 그 플라이힐에서 축적이라는 용어도 나오잖아요. 계속 뭔가 10년 뒤에 희망, 뭐 10년 뒤까지는 아니지만 희망이 언젠가 올 건데 그 희망이 오기 전에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계속 대응하신 느낌? 그 체력으로도 쌓고
팀도 하고 새로운 뭐 AI 기술도 도입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톱니바퀴를 밀려고 계속 뭔가 계속 축적하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꾸준히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팟캐스트를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1년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한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냥 재미있게 시작했는데 재밌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게 아직은 돈을 버는 어떤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예전에 제일 힘든 게 사실 그거거든요.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일 뭐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런 스트레스가 그냥 일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또 내성이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생각이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난 내일 월급 줄 돈은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워낙 그런 힘든 진짜 냉혹한 경험들 현실 직시. 하지만 지금 당장은 대응할 수 있으니까 주고 또 달리자. 그것보다 힘들 거는 없거든요, 사실. 당장 뭔가 돈을 내야 되는데 못 내서 뭔가 힘들어지는 것보다 사실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 지점을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기질적으로 좀 담대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기질적으로 너무나도 그에 취약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또 그게 저같이 되게 무덤덤한 스타일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대표님들 보면 진짜 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될까 봐 항상 불안해하면서 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런 대표님들도 되게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잘하시는 대표님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젠스랑도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항상 그 일 걱정 때문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것 맞아.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 물론 지금은 잘 자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그게 뭔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더 유리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본인의 성향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 하이브의 누구지? 하이브 방시혁. 예, 네, 그분도 네. 비슷한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완성도가 낮은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벽한 어떤 뭐 BTS 같은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게 성공하려면 특정한 기질이어야 된다는 말들도 많고 뭐 예를 들면 특정 MBTI가 뭐 성공한 기업 대표님 많다.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기질인 건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기질을 최대한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느냐. 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멤버분들도 난 안 돼보다는 내 기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불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여기에 대응할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이 좀 이 책 읽으면서 새롭게 읽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토니님이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 다시 읽으니 되게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핵심이고 항상 생각했던 거는 플라이를 그 컨셉이거든요. 그게 책에는 아마 없었던 내용인데 실제로 짐 콜린스의 굿 그레이트라는 그 컨셉을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걸 이제 뭐 식사하면서 아마 그걸 얘기를 짐 콜린스랑 나누면서 자기도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 플라일 모델을 냅킨에다가 그렸던 게 있는데 그 사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컨셉이 이제 그러면 아마존은 어떤 플라이를 돌려야 될까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면은 결국에는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릴 거고 그러면 트래픽이 몰리면은 당연히 또 공급하는 게 또 다양하고 더 낮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면 또 반대로 그 원가를 낮춰서 결국엔 또 트래픽이 몰릴 거고 이 무한 이 사이클을 돌리면 되겠다라는 거를 그 책이 나왔을 초기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프 베조스는 그거를 20년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 그냥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사실 아마존의 그 파워를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AWS 정도로 느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별명이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손을 대면 그 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애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네. 백화점들, 뭐 진짜? 유통하는 회사들 뭐 다 처음에 책으로 했었고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그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아마존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해서 그런 열풍이 처음에 이제 불기 시작했을 때 제일 이제 롤 모델이 아마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존은 이제 책으로 시작했었죠. 네. 책 파는 쇼핑몰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반스 앤 노블스라고 미국에서 대형 유통 회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뭐 영풍몽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되게 비웃었죠. 뭐 인터넷에서 책 팔아봤자 그거 얼마 된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좀 되니까 이제 그 애들도 이제 쇼핑몰을 만든 거예요. 그때 다 아마존 망할 거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작은 스타트업인데 큰 그런 유통 그 서적 회사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망할 거라 했지만 또 그걸 또 이겨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이베이라는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예, 경매 방식으로 우리로 따지면은 지마켓 옥션 예전 버전 같은 건데 그때도 다 아마존 망할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비즈니스라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베이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다 망할 거래요. 전문가들은 다. 근데 그때도 그냥 아마존은 비용이 많이 들고 남는 게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판 거예요. 그때 욕 엄청 얻어먹고 근데 아마존 곧 망할 거라고. 그게 2000년도 뭐 이럴 때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이베이를 또 이겨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월마트가 이제 이커머스에 진출한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또 다 망할 거라 그랬어요. 이마트가 어마어마한 유통 공룡인데 걔들이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하면은 아마존이 절대 이길 수 없다 했는데 결국 월마트도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 유통에서 다 합쳐도 아마존만큼 안 될 정도로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아마존 원래부터 잘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수많은 위기와 그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그런 거를 받으면서 그냥 나는 그냥 우리의 플라이를 돌린 거예요. 20년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아마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96년 아마존이 95년도인가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네. 3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그 대단하네. 그 공식을 보면 너무 단순한데 더 싸게 팔아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조금 더 싸게 팔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개인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내가 딱 나만의 플라이휠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반복하는 거. 문제 정의가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본질 파악하는 게 네. 핵심인 것 같아.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이 뭔가.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처음부터 천재적으로 뭔가 그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러진 않는 것 같아. 네.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일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거에 보이는 것 같아 나중에. 그러니까 유통업의 본질이 그러니까 가격 더 싼 가격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본질은 새벽 배송이다. 그러니까 배송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 성숙할수록 그 본질,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내가 잡아야 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일 수 있겠네요. 진짜 또 듣다 보니까 느낀 게 그 트래픽을 그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흑자보다는 초반에는 적자를 되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견디면서 계속 돌렸을 때 팀원들이 되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러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또 생각하게 되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본질을 찾기 위한 어떤 토니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의 본질이 뭐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그걸 알았다기보다는 그게 결국에는 저는 돌아가서 결핍한 상태가 돼야지 그 본질을 찾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돈이 많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많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 스스로. 그래서 대기업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했을 때 스타트업들한테 많이 치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 있는데 저 사업이 되게 유망해 보여. 그러니까 어떤 그걸 잘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업 해봐. 돈은 지원해줄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본질에 대한 거를 찾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스타트업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 스타트업들은 돈이 없어. 그리고 사람도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뾰족한 나만의 그 플라이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상황이 모든 걸 만드는 거 아닌가? 그 결핍과 어떠한 그 궁지에 몰린 그거가 그래서 아까 그것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내가 어떤 기질을 가져야지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그 상황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그 기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건데 좋은 사람을 데려와서 이걸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나만의 어떤 그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를 스스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내 기질은 뭘까 귀엽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글 속에 나를 던져놓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면 내 기질이 보일 테니까. 그래서 보면은 처음부터 내가 그런 기질을 가졌으니까 나 이거 하면 성공할 거야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 있어. 근데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푸는 경우들이 많지. 반대로 뭐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고민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나. 페이스북도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 그냥 친구들이랑 뭔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세상을 다 연결시킬 수 있을까는 아이디어는 비전은 뒤에 나온 거지 처음부터 그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 인상 깊은 게 저는 사실 결핍이 있으면 저는 막 이거 없어서 못해 막 이래서 안 돼 이게 부족해 막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 결핍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토니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개념이 그 브리콜라주 엔지니어링 이 개념이 떠올랐는데 그 어떠한 사상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유로 외과 병원에서 모든 도구가 준비된 채 수술을 하는 건 약간 엔지니어링 개념이고 전쟁통에서 도구가 없다 보니까 소독은 그 독한 보드카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처 봉합은 그냥 호치케스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상황을 타개한다. 이게 브리콜라주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업과 우리가 하는 일들은 브리콜라주에 가까운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엔지니어링 방식처럼 모든 도구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해야겠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엔 타이밍을 놓치고 하지 못하게 되는데 딱 그 토니님이 말씀하신 게 브리콜라주처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어떻게든 총동원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결국엔 또 저스트잇 하는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랑 나사의 차이인 건 거죠. 그러니까 나사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갖추고 하는 거고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로 이제 로켓을 만들 때 그 부품들을 다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 보자로 접근했고 그리고 그 로켓 날리고 나서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려고 지금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나사에서는 굳이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충분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구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엄청난 경쟁력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스페이스X가 이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그 불리한 상황이 엄청난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되게 큰 어떠한 개념 두 가지가 깊이 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일단 시도한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모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 해야 될 게 본질을 찾는 거. 근데 본질은 하기 전까지 모르다 보니까 그 토니님처럼 일단 시도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본질을 찾아낸다. 이게 되게 좀 깊이 좀 머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지금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저희 재밌는 질문도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가 결핍 속에서 내 기질도 찾고 본질도 찾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초능력을 한 가지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무슨 초능력을 갖고 싶은지. 아 그래요? 네.
타임머신? 타임머신.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오. 왜요? 그냥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을 와. 가지고 가면은 그래서 그 처음부터 뭔가 새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민들. 옛날에 했으면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10년 미래에서 지금 돌아왔으면 뭘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한데 잘 아이디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 그럼 그 타임머신을 타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메시지만 하나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이 탄생했다고 치면 20년 전에 나에게 딱 한마디를 던진다면 어떤 메시지 던질 수 있을까요? 뭘 던져야 돼? 비트코인을 보내야 돼. 비트코인. 그렇지. 지금이야. 얼른 사. 아, 재밌네요. 네, 그러면 오늘 책 잡힌 사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몽의 토니님과 함께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대안은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정글 속에서 내 기질을 찾자. 둘째, 본질은 결핍 속에서. 셋째, 결국 일단 하자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l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2025년 회고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안 한번 해도 되나요? 이 다음 주 모임 일요일입니다. 책 작고를 토니님께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네, 할까요? 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